예,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 관련 법안의 직권상정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정의화 국회의장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 이제 잠시 후에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처리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이 자리에 전국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 모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원래 여야 담판은 3시로 예정이 됐었는데 10분 정도 좀 늦춰질 것 같다고 하고요. 먼저 야권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철 의원이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첫 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 전 국회의원 8명 중에서 이미 전 정부의 박수는 무소속을 선택했고요. 예. 광주 현역 의원으로서는 탈당 김동철 의원이 지금 남아있는 분이 5분 남아있게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탈당한 사람을 보면 이제 문병호, 황주홍, 유성엽 의원에 의해서 김동철 의원까지 이제 4명째 이제 탈당인데 김동철 의원의 탈당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 호남에서의 낮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율과 특히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 때문에 그 표면적 이유인데 그 낮아지게 된 배경이 지금 문재인 대표가 부산 사람이라서 영남 사람이어서 호남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특히 그 4.29 재보선 선거와 12.8 재보선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잇단 패배, 특히 광주와 서울의 제2의 광주라고 할 수 있는 관악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곳에서 그 두 곳에서 패배하는 거에 따라서 과연 문재인 대표로 총선과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 바람에 그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신당을 창당을 선언하게 됨에 따라서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대표의 간판을 단 새정치연합으로 내 배지를 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회의, 당선에 대한 두려움 또한 큰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신지호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그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보면요. 굉장히 요동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탈당에 대해서 야권 분열에 따라서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거 아니냐. 따라서 책임이 그 안철수에게 더 있다 해서 문재인 쪽으로 이렇게 좀 몰리는 이런 그 결과가 나타난 여론조사도 있었고요. 엊그저께 이제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조사에서는 호남에서의 야권 그 대선 후보 지지율이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수치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호남의 어떤 그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오늘 이제 김동철 의원의 탈당은 그 요동치던 호남 민심이 이제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어느 한쪽을 향해서 서서히 하나의 그 경향으로 자리 잡아가는 그런 분기점이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재인이 됐든 안철수가 됐든 누가 호남에서 확고한 대표 주자의 입지를 확고히 굳히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제 그 경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김동철 의원의 오늘 탈당이 그런 어떤 그 분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추가 탈당이 더 좀 연쇄적으로 일어날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여론의 추이에 따라 달렸을 텐데요. 신지호 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특히 총선을 앞두고 어느 당으로 출마해야지 당선이 가능할 것인가 봤을 때 현재 문재인 대표의 간판으로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광주 호남에서는 당선이 어렵겠다라고 보는 게 맞는 민심인 것 같고요. 거기에 더 붙여서 말씀하신 대로 그 탈당해서 새 3당을 만들었을 경우 야권 분열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여론조사에서 그런 것들이 그 기후로 밝혀지고 있고 해서 탈당하신 분들에게 명분을 더 씌워줘서 아마도 그 안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대한 구체화할수록 탈당은 좀 이제 탈당이 아니라 분당 수준으로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예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8명 중에 이제 5명이 남은 그런 상황인데 광주 지역에서는 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탈당자가 나올 수도 있을 걸로 보시는 노선적으로 보더라도 그 범줄이라고 하는 그 문재인 대표 가까운 의원은 강기정 의원이고 나머지 4분 권은희, 박혜자, 임내연, 장병환 의원 모두 다 그동안 문재인 대표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비주류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 상황을 보나 내지는 당선 가능성을 보나 아무래도 연쇄 탈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안철수 신당의 어떤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기에는 말이에요. 야권 분열에 따른 반사 이득을 새누리당이 취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른바 화장실 들어가서 웃는다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 따놓은 당상에
신당이다 그랬는데요. 최근에 그 새누리당 자체 여론조사,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정당 지지율이 안철수 신당의 출연으로 인해서 한 10%가 새누리당에 빠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새누리당 지지층 내에서 좀 개혁적인 성향의 그런 유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는 야당 하는 게 워낙 마음에 안 들어서 새누리당에 지지를 표하고 있었는데, 안철수 신당이 나와서 뭔가 중도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개혁적인 모습을 취한다면 이동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새누리당 지지를 처리하고 안철수 신당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따라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막판에 무슨 선거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안철수 쪽이나 문재인 대표 쪽이나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지지 기반 자체는 더 협소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안철수 신당의 출연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두 야당 세력 간의 선거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총선 대선 할 것 없이 오히려 소수파로 전락할 위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새로운 위기 의식이 좀 싹 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지형상 야권의 파이가 좀 더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군요. 그것이 이제 쪼개질 경우에는 유리하지만, 다시 이제 연대할 경우에는 이제 여권으로서는 그럴 때는 속수무책으로 새누리당에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국회로 한번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매듭 짓기 위한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단판을 벌이게 되는데요. 국회로 잠깐 상황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만 지금 입장해 있고요. 잠시 후에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인데 모두 참석하고 시작이 되면 다시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영호 부소장님, 오늘 그 김동철 의원이 이제 네 번째로 이제 탈당을 했는데, 문재인 대표는 이제 똘똘 뭉쳐서 집안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런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문재인 대표는 좀 상당한 좀 위기감을 느끼겠어요? 네, 위기감의 반증이 아마 그동안 그 관악선거 패배의 한 원인이었던 그 탈당한 그 정동영 의장을 전북까지 찾아가서 눈 오는 날, 그것도 그 야심한 밤에 카메라도 없이 찾아간 거 보면 그만큼 그 호남에서의 그 지지율 하락이 총선에서 적신호가 켜졌다는 걸 상징하고, 내부적으로는 그 비노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대표에 대한 계속적인 비판, 아직도 문재인 대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구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친정 체제를 더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게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광폭 행보, 이 투트랙 전략을 좀 쓰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은 이제 내일 독자 신당 창당을 이제 선언할 것으로, 아직까지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 적은 없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갈 걸로 이렇게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조를 밝힐까요? 창당 구상에 대해서 밝히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이요, 좀 이렇게 메시지의 일관성이 탈당 이후에 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한편으로는 여기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권 교체를 포기한 야당이다, 이렇게까지 한편으로는 심하게 비난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탈당 기자회견 하러 걸어 들어가는 순간까지 문재인 대표의 전화를 기다렸다. 이게 메시지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철수 신당을 만들어야 되는지, 왜 새정치연합으로는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기존의 정당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당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나섰다라는 분명한 그 비전과 가치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같이 좀 이렇게 따라 나서려면요, 이게 안철수 대선을 위한 어떤 1인용 개인 정당이라는 느낌이 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언론에서는 안철수 신당이라는 표현으로 아직까지 정식 명칭이 없으니까 그렇게 씁니다만, 이게 안철수 의원이요, 내가 여기서 오너 역할을 하겠는 게 아니고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 여러 인재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마음껏 그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당 역할을 하겠다 하는 그런 구상과 비전을 밝혀주면은 오히려 호남권 의원들이나 당내 지금 새정치연합 내에 나와서 관망하는 사람들 또 확실하게 결심을 굳히는데 도움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잠깐만요. 현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모두 다 입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단판 짓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동개혁 5대 법안, 경제 활성화 법안, 쟁점 법안들도 산적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야 대표가 만났습니다. 잠깐 얘기를 좀 들어보실까요?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예, 앞서서 여야 지도부는 지난 15일 7시간 동안의 마라톤 협상을 했고요. 17일에는 정의와 국회의장하고 의장 공간에서 심야 회동을 통해서 견해차를 좁혀왔습니다.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지역구를 7석 늘려서 253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줄여서 47석으로 하는 안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비례대표 의석과 관련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이제 하고 있고요. 여당은 그 제도는 야당에게 이제 유리한 제도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늘 협상도 현재로서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협상이 만약에 선거구 획정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되고 올해를 넘기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현행 선거구는 전면 백지화되는, 무효가 되는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락 안 했지. 당대표가 회사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당 대표님한테 서로 연락을 해서 연락이 안 되고 김 박사만 있으면 돼. 예. 전문가시니까 이야기하는 사람 연락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쟁점 법안들도 역시 여야의 첨예한 입장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신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오늘 협상 현재로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총 법안의 개수로 따지면요. 지금 10개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노동개혁국의 5개 법안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파견제, 기간제 빼놓고는 거의 이제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경제활성화법이 2개가 있습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하고요. 이른바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른바 원샷법이라는 게 있고 또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그다음에 이제 선거구 획정, 선거법 이렇게 총 10개를 합의를 봐야 되는데 이 10개에 대해서 오늘 과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제까지 굉장히 여러 차례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서 접점이 이루어진다라는 소식이 잘 안 들리는 거 보면 오늘 협상도 굉장히 난항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세호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안 같은 경우에 일부 좀 접점을 찾았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네, 일단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견해차가 있는 것 같고요. 회동 전에 여야 대표 2+2 회동 전에 긴급하게 긴급 여당 내 당정 협의회를 하는 거 보면 당정 협의회 내에서 아무래도 물론 대통령의 근심하고 있는 말을 좀 안심시켜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협상 전에 압박용 플러스 야당에 대한 내밀 수 있는 가이드라인, 양보할 카드를 어느 것까지 양보하면 좋고 어느 것까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뭔가 협상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자리가 의미 있는 야당과 여당의 결과를 내올 수도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야당 내에서도 이종걸 대표나 전병헌 의원들 이런 분들이 야당이 경제에 대한 발목 잡기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해서 좀 전향적인 자세, 독소 조항을 제외한 전향적인 자세를 하자. 그래서 야당의 정체성과 관련돼 있는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법인 기간제법이나 파견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법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타결을 해주고 그리고 기업활력 제고법도 사실은 삼성의 편법 승계라든가 이런 것이 우려되는 재벌 특혜성이 있는 거에 대한 몇몇 쪽만 규제할 수 있는 걸 보완하고 나머지는 좀 전향적인 자세는 보이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노동법에 대한 기간제법하고 파견근로법 둘 제외하는데 나머지 좀 타결이 될 것 같고 선거법도 만약에 여야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입법 비상사태, 선거권 비상사태가 되기 때문에 정의화 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그럼 여야 대표 모두 여야 당조차 국민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는 비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극적으로 타결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좀 해봅니다. 예전 같으면은 사실 이렇게 대표가 만나면은 이제 사인하러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서 법안 하나하나 이렇게 대화하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접점을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귀빈식당에서 오늘 저녁 늦게까지 대화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게요. 지금 협상을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협상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협상에 임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 백지 상태에서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접점은 점점 좁혀져 가고는, 그러니까 차이는 점점 좁혀져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예. 워낙 이 선거법이라는 게요, 각 당의 그 의석수의 이해득실 관계에 직결되는 예.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주고받고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판정승이나 판정패를 그 협상을 통해서 기대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각자의 관심사항을 주고받고 하는 이른바 그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엄청난 이제 두뇌 싸움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오늘의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동법이라든가 경제활성화법안에는 어느 정도 그게 접점은 마련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그 당정청 협의에서 나온 청와대 쪽이나 정부 쪽의 주문은 뭐냐면은 네. 이걸 분리 처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 경제활성화법만 처리하고 이를테면 노동개혁 5법은 조금 더 있다가 처리하든가 이런 분리 처리를 하지 말고 일괄 처리를 해야 된다면서 오히려 청와대와 정부 측에서 그 새누리당을 압박을 했거든요. 예. 그 압박한 거는 이게 그냥 이렇게 분리 처리가 되면 그거는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하는 또 위기의식의 발로 같아요. 그런데 예. 이렇게 그러면 다 일괄 그 협상이 되려면 그만큼 더 협상 타결의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려면 세 덩어리 같아요. 선거법이 있고 노동법이 있고 이제 경제활성화법이 있고. 예. 지금 뭐 신지호 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건 좀 대통령이 직접 나셔서 야당 대표하고 영수회담을 해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뭐 여야 대표 모두 다 공이 앞에는 그 김무성 대표 앞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호랑이가 있고 그리고 야당에게는 선거법 관련해 직권상정하겠다는 정의하라고 하는 사자가 있는 형국이어서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 낀 여야 대표가 어떻게 하든지 체면을 살리려면 원만한 결과를 내올 거라 생각하는데 만약에 오늘 당정협의회가 야당에게 줄 어떤 최종의 그 양보안을 만들어는 그런 안이 아니라 강공을 지휘하는 오히려 사령부 효과를 했다고 한다면 그 오늘 회동 결과는 아주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 선거구 획정 문제는 뭐 이제 전체적으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접점을 찾은 것 같고 지금 마지막 쟁점이 되는 게 이제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찬반으로 확연하게 갈린 것 같은데 그걸 좀 간단히 입장을 그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야당 의석이 좀 줄어들고 여당 의석은 야당 의석이 늘어나고 여당 의석이 줄어드는 이러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아주 극렬 반대죠.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사실상 이 연동형 비례대표 그 아이디어가 새누리당 이병석 정개특위위원장을 한 이병석 의원으로부터 나온 거고 정의화 의장도 그게 절충안이 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의 반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미 그거는 좀 물 건너가는 것 같다. 지금 그게 이제 정의화 의장의 얘기고 그렇다면 야당에게 뭐 하나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면은 이게 46만 명의 새로운 유권자가 투표에 임하게 되는데 그 18세가 아무래도 야당 성향이 더 많지 않겠나. 거기서 어떻게 접점이 만들어진다면 만들어지지 않겠나. 뭐 야당 입장은 선거 연령 18세 이하는 OECD 34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하고 폴란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 시행하고 있는 이미 보편적 법이다. 특히나 혜택을 받는 50여만 명의 그 18세 중에서 고등학생을 제외하면 실제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람은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인 것 같고요. 5만 명이어도 뭐 수도권 같은 데서는 대선이면 큰 영향을 주는데 전국을 나눠보면 그 큰 뭐 여당으로서 생색낼 수 있는 것으로 그칠 수 있다라는 의의인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사실은 그 헌재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는 표의 등가성 문제라고 해서 농촌과 도시 간의 1대2의 균형을 넘어서서는 표의 등가성이 훼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근한 예로 영남에서 의석수가 74석인데 보통 야당이 한 30% 득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30% 득표를 하게 되면 한 22석 정도를 가져가는 게 표의 등가성이 맞는데 현재는 야당이 3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2석하고 경남에 김해에 1석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나머지 한 19석 정도에 대해서 보존표가 좀 사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바로 연동형 그 득표를 받은 만큼 지역구에 돌려주자 그래서 50% 정도 해주자. 11석 정도 주자 그래서 11석 빼기 3표 하면 8석 정도를 보정해 주자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당이 당장은 선거에서 불이익이 있더라도 지역 구도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의 퍼센테이지를 현재 타협하고 있는 40%에서 30% 낮추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런 걸 승인해 주는 게 어떻겠는가. 야권 얘기 조금 더 하고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면은
안 의원이 문재인 대표를 상당한 표차로 앞서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어요. 이게 뭐 거품입니까? 뭐 실제 이제 이런 현상으로 갈 걸로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몇 번 요동을 치던 호남 민심이 말이죠. 특히나 그 호남에서는 이게 한국갤럽 조사 아닙니까? 거의 이제 2배 가까운 지지율이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새롭게 출범할 야권 신당. 야권 신당에 대한 지지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호남이 이제 전체적으로 27석에 불과합니다만 호남에서 누가 사실상의 그 일당이 되는가가 향후 이제 야권의 경쟁 구도에 있어서도 아까 김한길 의원 이런 사람들은 수도권 아닙니까? 근데 호남에서 확실하게 안철수건 문재인이건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우세를 굳히게 되면요. 김한길 수도권 이런 사람들도 그 다음에 결단하지 않겠는가. 어차피 쪼개질 거라면은 기호 2번, 기호 3번 중에 어디로 나가는 게 그나마 좀 더 나을지를 한번 판단하게 되는 그런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저는 뭐 약간 좀 전체 기조는 비슷한데 신 의원님하고 내부 호남에 대한 입장은 다른데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의원이 나가서 중도의 영역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정 지지층을 강화한다면 그 야권의 파이를 키운다면 그 재편의 그 신당은 성공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 고정 지지층인 호남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대표는 정동영 의장을 찾아가고 안철수 대표는 광주에 내려가고 그리고 안철수 전 측근들을 문재인 대표가 빼가게 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인사 영입이라고 발표하는 이런 재살 깎아먹기 경쟁을 한다면 그 이번 총선에서도 연대는 힘들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총선에서 야권의 실패는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의 몰락으로 이것은 주류는 다시 박원순으로 비주류는 손학규로 해서 박원순 손학규 대결을 가져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당에서는 이런 호남에 대한 그 고정지층에 대한 경쟁보다는 야권의 파이를 키운 그런 경쟁을 신당이 주도해 나간다면 아마 문안 두 분이 다 동시에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좀 더 유동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또 말씀 고맙습니다.